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하시코프에서 기술 쪽 총괄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좀 유익한 어떤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진솔 차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주제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왜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코프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 저희 하시코프 제품의 기능과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배경 및 필요성,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의 아키텍처의 필연적인 등장이라고 제가 부제를 적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이 IT 환경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어떤 토픽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토픽입니다. 마지막이 이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발전으로 또 하나가 생겨났고 또 하나의 발전으로 또 하나가 생겨난 어떤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배경,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하나의 신규어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의 확산이죠. 물론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확산이 이 제로 트러스트 시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운영하고 개발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의 타입이 좀 바뀌고 있고요. 아키텍처가 좀 바뀌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인프라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는 어떤 새로운 보안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랜섬웨어 위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이버 어택들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한 느낌이고요. 피해 사례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과는 다른 좀 치명적인 어떤 영향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필요하게 된 거죠. 먼저 클라우드의 확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현대적인 인프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 데이터 센터에서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고 있었죠. 한 5년 전쯤에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여기에 맞춰서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을 했고 또 여기에 맞춰서 많은 새로운 아키텍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로 가고 있죠. 어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세계의 어떤 다른 좀 선진화된 어떤 IT 선진국보다는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분명히 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또 이미 조금 빨리 가신 분들은 이미 많이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클라우드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겠죠. 우리가 단순히 전통 데이터 센터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은 여기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순히 클라우드로 이동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로 이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로 이동한다는 것이 뭐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감이 되거나 그런 형상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현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어떠한 IT의 현대화를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로 계속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동의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보안 체계를 만들어 놓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의 물리적인 보안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보안 규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의 가이드 문서들을 보면 비율이 한 요 정도의 비율인 것 같아요. 시스템 보안 쪽이 조금 많고 하지만 물리적인 보안의 어떤 규칙들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출입 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출입하는 신원 확인, 뭐 노트북 반입 금지, 뭐 이러한 자체적인 어떠한 우리가 보안 물리 보안 룰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시스템 보안 쪽으로 가면 뭐 방화벽이나 IPS나 디도스 제어, 뭐 낙, 접근 제어 등 우리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또 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죠.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센터가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센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고수했던 물리적인 보안 요소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이 물리 보안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 센터 자체에 대한 어떤 보안이지 각 회사를 위한 어떤 보안이랑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무조건 동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세웠던 어떤 규칙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물리적인 보안 요소의 어떤 부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무언가로 이 공간을 채워서 우리가 기존에 운영했던 어떤 보안들을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료 숫자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이버 어택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 년간에 한 380% 정도의 증가율을 데이터 노출 증가량을 보였고요. 데이터 노출의 원인 중에 인적 요소에 기인한 비율이 82%.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물리보안과 약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는 센터 내에서만 운영하고 폐쇄적인 어떤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좀 클라우드 상에 많이 퍼져 있다 보니 이런 인적을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용된 자격 증명으로 인한 보안 침해가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90%나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이건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이제 어디서나 우리의 IT 시스템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 저희는 이제 시크릿이라고 부르는데 뭐 아이디 패스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인증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시크릿들이 굉장히 유출될 수 있는 많은 환경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시크릿들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 시크릿을 통한 어떠한 인프라의 접근 이런 사례가 전체 사례의 90%나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망과 관련된 데이터 침해 비율 똑같은 얘기죠. 우리의 폐쇄망이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 있는 그러니까 공공망을 사용하는 어떠한 그런 인프라에 어 대해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도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존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은 이 존끼리, 이 존은 이 존끼리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죠. 물론 세부적인 설정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클라우드, 모든 데이터 센터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경계가 모호해진 거죠. 어디까지가 우리 거, 어디까지가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세우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규정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뭐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말의 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데이터는 언제든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등장과 발전입니다. 어 예전에는 우리가 모널리식 소프트웨어 구조 아키텍처 구조를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묶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었고 그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서버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곧 서비스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드웨어 기반에서 보안 규정을 짓기가 굉장히 용이했었죠. 그래서 하드웨어 고정 IP가 곧 ID라고 얘기할 수 있죠. 뒤에서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우리가 어떤 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IP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었습니다. 그래서 IP를 베이스로 조금 더 나아가서 포트를 통신 포트를 기반으로 하는 방화벽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모든 우리의 센터에는 방화벽을 가지고 있죠. 뭐 그 후에 IPS나 IDS나 뭐 DDoS나 조금 더 L7 레이어로 올라가서 조금 세부적인 어떠한 그런 방어 체계를 가지고 가는 그런 솔루션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IP와 포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떠한 틀에 맞춰 놓고 그대로 운영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변동이 많지 않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수정하거나 뭔가를 업데이트할 때 수동적인 티켓 프로세스 방식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는 그러한 구조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졌고요. 또 훨씬 더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어디에 서비스를 올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죠.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꼭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서비스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로써 굉장히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어떤 구조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탄력적이고 주문형 사용, 그다음 온디미등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하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기종 기반입니다. 온프림이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별도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BIOD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종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IP는 그 규정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방어 패턴은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구조가 돼 버렸죠. 이제는 IP 기반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환경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이덴티티를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누가 우리의 시스템 접근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이덴티티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위협입니다. 어 랜섬웨어는 정말 치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우리의 이제 사이버 어택을 198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쭉 여러 가지 어떤 공격 패턴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그 공격 방식들은 굉장히 진화했고 제가 볼 때는 디도스 때부터 이제 발전을 굉장히 급성장하지 않았나. 성장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때부터 굉장히 수가 늘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랜섬웨어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지금 예전에는 뭐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뭐 통제하고 막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커들이 하고자 하고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랜섬웨어 피해 사례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국내 사례는 아니고 국내 사례도 뭐 제가 지금까지 이 IT를 하면서 제 고객사 분들도 이 랜섬웨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적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좀 고충을 많이 겪는 걸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외국 사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라빈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뭐 러시아 정부가 개입됐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해킹을 통해서 8-9개월 동안 모든 정보를 다 트래킹을 했었고 솔라윈즈뿐만 아니라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러 IT 회사조차들도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랜섬웨어라는 말답게 몸값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지불할 것을 했고요. 어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을 했고, 그 후에나 그 이 모든 암호화된 락킹된 어떤 데이터를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쪽에서 해커들이 제공해 주어서 다시 서비스가 재개된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카메라 서비스, 클라우드 사스 업체인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떠한 회사들의 카메라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 모든 제어권이 넘어가면서 뭐 약 15만 명 이상의 회사 카메라에 어 접근을 하게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또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JBS 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요. 뭐 세계 최대 육류 공급 업체이죠. 이제 해커에게 1,1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피해를 받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게 미리 그 어떤 유명한 해커 집단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는 하지 말아 줘. 미리 줄 테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내고를 한 그런 경우예요. 그 정도로 이 회사들은 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어 체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랜섬웨어 피해 분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지금 보면 가장 흔한 경우가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시켜 놓고 이제 키를 주지 않고 이제 연락을 해 오는 거죠. 이런 사람 저도 한국에서도 몇 번 봤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 데이터, 접속 정보, 뭐 IP 주소 등을 해커들이 취득을 해서 이러한 공격을 어 하고자 하는 집단들에게 이제 파는 뭐 그런 행위들이죠. 그럼 그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 및 고객의 로그인 정보 탈취.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빚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개인 정보가 다 탈취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들었는데요. 어 이것은 뭐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좀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른쪽은 방법론적인데요. 뭐 스팸 피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메일 주소, 아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미리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고, 사용자의 PC를 디도스 공격 주체인 좀비 PC로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이 회사 이미지에 큰 충격을 주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개념이 생겨난 배경을 세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 설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그것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정답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운영 방법이 틀리고요. 인프라 환경도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정답을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는 이 원칙은 이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NIST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7가지 원칙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 이 문서가 이제 영문 자료로 돼 있는 걸 구글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7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봤더니 7가지 원칙에는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던 우리가 만들었던 보안과 다른 3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액세스 관리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액세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말하고 똑같이 믿을
구역이 없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프라, 우리 네트워크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별도 인건처럼 운영하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도 약간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태 모니터링이죠. 우리가 우리의 운영들이 지금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침입의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이것들이 모여서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7가지 원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시코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 이 액세스 관리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 네트워크는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시코프의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IP를 기반으로 해서는 우리의 IT, 우리의 인프라, 우리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효과적인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들어온지를 분명히 해야 그로부터 모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코프가 제안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아이덴티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가 키고요. 우리 하시코프 솔루션들이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기반 관리는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크릿 관리입니다. 시크릿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클라우드, 어떤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토큰으로 접속할 수도 있고, 인증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즉, 인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오고 사용자와 이 우리의 인프라 사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시스템들끼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세분화해서 보안 정책을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S 인증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시코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건 없고,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떤 인증과의 연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덴티티 인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덴티티 인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어디에 접속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들만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고객분들과 가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센터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보안적인 어떤 홀들이 발견이 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들이 발생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떤 방책을 지금 만드시는 것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어디에 접속할 건지를 이제 규정을 했으면 이제 방법들이 나와야 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 접속할 것이냐, 무엇으로 어떤 시크릿으로 접속을 할 것이냐, 얼마나 자주 접속할 것이냐, 이것들이 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가 어디에 접속할 때 이 정책들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뭐
접속을 끊어버린다든가 더 이상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접속할 때 재인증을 받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모두 규정해서 하나의 툴에서 자동화하는 것이 볼트가 하는 일입니다. 즉 누가 어디에 어떻게 접근한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크릿 정책을 설정하고 아니면 시크릿을 그 필요할 때때마다 발급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증 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한다. 이게 볼트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에 해당하는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개발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이 개발 소스 코드가 어디로 접근하라는 어떤 명시가 돼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어떤 소스 코드에서 어디로 접속하느냐. 그럼 이 어떤 소스 코드가 이제 누가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이게 모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누가 어디에 접속하든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현실에 있는 일과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아주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호텔의 체크인 절차예요. 그 호텔 투숙객이 처음에 호텔 리셉션에 와서 자기가 묵을 방에 어떤 카드키를 발급받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호텔 투숙객이 리셉션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분 확인합니다. 여권이 됐던 뭐 신분증이 됐던 이런 거 갖고 이게 진짜 누군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확인인 거죠. 그럼 그래 갖고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우리에게 예약을 했던 누구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208 호를 할당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도 그 카드 키를 눌러야 되고 그 카드 키는 2 층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카드 키는 10월 22일 11 시까지 체크아웃 시간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이 카드 키는 무용지물이 되는 이러한 거죠. 우리가 지금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이용하는 어떠한 굉장히 친숙한 거죠. 모든 방은 기본적으로 잠겨 있죠. 예, 이 카드키를 받은 사람만 이 208 호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IT 시크릿 발급 절차도 이것과 동일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접속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향하고 호텔 발급과 같은 호텔 키 발급과 같은 어떤 프로세스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증을 해야 돼요. 뭐 AD가 될 수도 있고 옥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쿠버네티스로 인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LDAP, TLS, 애저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과 결합을 해서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받은 후에 이게 어느 아이덴티티인가가 판단이 되면 그때 볼트가 그에 맞는 정책을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된 대상에만 어떤 거기에 맞는 제한된 정책을 발급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만일 A를 할당받아서 이 정책 A는 클라우드에 있는 AWS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다. 시크릿이다. 그것을 발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같이 들어가서 인증 확인하고 우리가 할당받은 방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와 아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 하시코프트 볼트는 사실 뭐 나온 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금방 나온 어떤 솔루션이 아니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계에 너무나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신CF에 가서 보면은 우리 볼트는 어답트에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답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인증할 필요가 없고 검증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되는 안정화된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AWS 시크릿 매니저나 AWS KMS나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여기를 보면 이러한 솔루션들은 또 뭐 어답트에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인프라, 그들의 클라우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고 볼트는 클라우드와 상관없이 온프림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어답트 내에서도 볼트가 선호하는 선호도가 굉장히 제일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볼트를 사용해서 이제 시크릿 관리를 하는 어떤 유즈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오늘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해 주시는 어떤 두 가지 정도만 설명 좀 간단하게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스크리니셜 관리입니다.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거기에 접속하기 위한 수많은 그 시크릿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인데요. 에지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크릿 스프롤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시크릿 스프롤이 뭐냐면 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접속하는 그 소스 코드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마다 이 접속 정보가 다 기입이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가 뭐 엑셀 파일이나 메모장에 여기다 다 적어서 정리를 해 놓을 것이고요. 소스 코드는 열어보면 모두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모든 시크릿 정보들이 기입이 돼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어떤 시크릿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시크릿 스프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사례도 있는데 AWS 접근 권한 탈취상에서 639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을 기업이 있다라는 어떤 기사입니다. 한번 나중에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AWS 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 기입된 퍼블릭 클라우드 크리덴셜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소스 코드에 그대로 기입되어 있는 거죠. 또 사례 1을 보면 안드로이드와 iOS 수천 개 앱에서 발견된 글이 접속하기 위한 AWS 크리덴셜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만 열어보면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AWS 크리덴셜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오픈 소스로 뭐 제공하는 어떤 앱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크리덴셜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뭐가 유출이 되든 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될 건데 이 관리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트로 가게 되면 일단 볼트의 모든 시크릿을 집중화를 합니다. 여기에만 저장하면 됩니다. 얘는 암호화돼서 그 볼트 내에 저장이 될 거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 볼트로부터 시크릿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디만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6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정책들을 주면 피해를 그 어떤 리스크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코드에는 절대 크레덴셜을 직접 기입하지 말고 접속을 하려고 할 때 볼트로부터 접속해서 볼트에서 시크릿을 받아서 접속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기입을 해 놓으면 만약 소스 코드들이 어디로 유출이 되더라도 우리 시크릿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스크린샷을 주기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도 볼트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접근을 위한 시크릿 정보를 중앙에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만 정책을 적용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발급한 다음에 사용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주기적으로 시크릿을 자동 변경해서 시크릿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크레덴셜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프로세스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화가 굉장히 필요한 구조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많은 와스 서버들이 접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우리가 웹 와스
DB 이런 3티어 구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는 우리가 쉽게 관리자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후폭풍인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는 모든 와스의 소스 코드를 설정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수동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개발자와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자, DBA, 보안 관리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크리덴셜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볼트는 이것을 조금 편리하게 해 드리는 거죠. 볼트에서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을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변경되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와스 서버들에다가 이 모든 변경된 패스워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수기로 뭔가 할 거는 거의 없고 자동적으로 와스 서버까지도 모두 업데이트가 돼서 바로 시스템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국내에도 이러한 레퍼런스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지금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시크릿 정보를 또 역시 중앙에 암호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발급해서 쓰는 그리고 필요가 하지 않게 되면 자동 폐기하는 그런 구조고요. 데이터베이스 시크릿을 변경 작업을 자동화해서 변경 주기에 대한 내부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바운더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좋네요. 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요. 사용자가 일단 VPN이나 SSH 베스천 서버에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방화벽 정책이 허용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도 앱에 접근하려면 접근 제어 솔루션도 통과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시크릿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앱에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단계에는 홀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관리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VPN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접속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VPN도 역시 아이디 패스워드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다 사용자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방화벽을 지나가야 됩니다. 방화벽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그 IP 대역, 뭐 VPN 들어가면 사설 IP 대역이 되겠죠. 어찌게 됐든 소스 IP과 데스티네이션 IP를 다 규정을 해서 정책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IP가 바뀌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죠. IP가 다이나믹하게 바뀌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접근 지역도 접근 지역 솔루션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크릿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우리 내부 직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퇴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 직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어떤 그런 시크릿들을 굳이 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유출될 수 있는 높음도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접근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어떤 특정 툴에 로그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는 또 정책들이 자동적으로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떤 특정한 제품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에 맞는 권한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버 서비스들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클릭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가 마지막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크릿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시크릿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바운더리라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인증을 통해서 정책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하게 되고 이제 앱에 접근하는데 만약 볼트랑 결합을 해서 시크릿을 그때그때 또 발급받아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바운더리와 볼트를 함께 쓰게 되면 사용자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접속에 대한 보안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컨설이고요. 컨설은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앞에서 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변화하고 있어요. 아주 발빠르게 변하고 있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쪼끔씩 변하고 있고요. 기존 방식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노리스 방식인데요. 이 모노리스 방식에서는 이 보안 규정을 하기가 뭐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것 때문에 더 위험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방화벽이 있는 윗단과 아랫단. 그러니까 우리 방화벽을 거치지 않은 존은 언트러스트 존. 우리의 방화벽을 지나면 트러스트 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용어 자체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방화벽 업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범용으로 좀 쓰게 됐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방화벽 정책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부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 내부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통신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데 현재 방화벽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만약 한다고 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방화벽 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천문학적인 방화벽 룰이 세팅돼야 될 거예요. 만일 어플리케이션 어떤 변동이 생기고 네트워크에 조금만 변동이 생겨도 이 모든 룰을 다 뒤집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부가 이제도 언트러스트라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해결 방안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통신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A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얘네들끼리만 통신하게, 또 얘네들의 통신은 암호화해서 뭐 트래픽이 탈취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서로 간에 상호 암호화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라는 서비스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B로 번지진 않아요. A가 B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어 어떤 보안적인 어떤 방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확산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서비스 세그멘테이션, 뭐 흔히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서비스 세그멘테이션을 해 놓게 되면 혹시나 랜섬웨어 감염이 됐더라도 이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시코프의 GTS 효과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해커가 우리의 인프라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단계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해커 네트워크에 접근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높은 수준의 권한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권한이 획득이 되면 이제 어 모든 그 시스템이 접속할 수 있는 시크릿들을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하고 싶은 공격을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접속할 수 있는 시크릿을 쭉 스캔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이 인프라 내를 막 휘젓고 다닐 거예요. 모든 인프라를 탐색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격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시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서비스를 마비시키거나 이러한 패턴의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보안이라는 것은 보안의 100이라는 말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안은 끝나지 않는 어떤 전쟁이에요. 해커들과 이 보안 전문가들과의 전쟁이고요. 여기에 100% 보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최대한 확률을 떨어뜨리려면 레이어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단계별로 우리의 층층 어떤 보안 과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일단 볼트와 바운더리를 가지고 초기 접근을 제어를 합니다. 해커들은 바운더리를 통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증명을 꼭 해야 될 겁니다. 만일 이것도 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권한을 탈취하려고 하죠. 권한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다 볼트가 갖고 있습니다. 볼트에 또 인증을 받아서 거기서 시크릿 발급받지 않으면 어떠한 권한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만큼 시크릿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 시크릿을 누가 다운로드 받아서 뭐 메모장이나 엑셀에다가 저장해 놓은 걸 찾는다 하더라도 걔는 아마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예전에 만료된
동적 자격 증명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탐색을 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 많은 타깃들을 물색을 하겠죠. 하지만 서비스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만일 거기까지도 넘어가서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만일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또 트래픽을 탈취했습니다. 여기도 모든 통신들은 컨설에서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만일 키가 없다면 가져가도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놓으면 효과적인 어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정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네트워크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핵심, 이 관리의 핵심은 아이덴티티에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키가 되겠죠. 일단 어플리케이션과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건 볼트를 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클라우드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무조건 볼트를 통해서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크릿이 유출될 가능성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시크릿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만료된 시크릿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볼트에서 데이터 암호화의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확인인 거죠. 이것도 역시 볼트와 바운드리를 함께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또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UI가 있을 거죠. 바운드리 UI입니다. 이 UI에 내가 누군지, 내 아이덴티티가 누군지를 증명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세션 및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바운더리에서 사용자가 바운더리를 통해서 어떤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은 다 TLS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네트워크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세그멘테이션을 말씀을 드렸죠. 역시 이 볼트와 같이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들끼리 서비스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또 인증 체계도 볼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확인해서 제한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서 이 네트워크 트래픽,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시코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하시코프는 보통 테라폼이 가장 유명하죠. 네, 테라폼은 이제 자동화의 도구죠. 이제 처음엔 우리가 테라폼을 만들고 그 후에 볼트나 뭐 컨설, 바운드리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 자동화를 넘어서서 특정 영역들 뭐 이 제로 트러스트 하나의 어떤 영역인 거죠. 이런 영역의 효과적인 솔루션들을 저희 제품들의 조합 아니면 단독 제품 이렇게 해서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 들으시고 좀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0 년간 정말 많은 침해 사고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아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어 어떤 피해를 본 이후에 제일 먼저 찾는 솔루션이 볼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침해를 경험한 기업에서 어 이 이를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건 인증,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관리의 이 솔루션이 볼트입니다. 80% 정도가 볼트를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제로 트러스트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를 통해서 이 제품의 조합을 통해서 보안 강화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신 분들이 3,000
고객이 넘게 지금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저희도 계속 아키텍처가 발전을 할 거고 또 새로운 방안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하고 계속 연락을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하시코프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